엄마 공방 보조 강사 일은 이제 그만두세요. 그건 취미예요. 차라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세요. 그게 나중에 우리 부담도 덜고 엄마도 확실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제발 현실을 좀 봐요. 미정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내려놓았다.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생일 식사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를 이렇게. 아들 준수 엄마. 저희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해요. 저희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나레이션 레스토랑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정에게 꽂혔다. 돈과 쓸모로 인간의 가치를 재단하는 자식들의 잔인한 통보에 그녀는 변명조차 못한 채 치욕이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뜨거운 눈물이 턱을 타고 맥없이 흘러내리며 무너졌다. 그들은 몰랐다. 이 순간 미정이 돈에 굴복하는 대신 향기로 자신을 증명할 처절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입니다. 올해로 58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천 주안의 낡은 원룸촌입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3층 방 하나가 지금 제게 허락된 세상의 전부입니다. 창문을 열면 멀리 철길의 소음과 퀴퀴한 골목 냄새가 먼저 들어옵니다. 20해 동안 동네 꽃집을 운영하며 싱그러운 물냄새와 풀향기에 젖어 살았던 제 삶과는 아주 먼 곳이지요. 제 손은 평생 무언가를 피워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30살부터 분식집에서 튀김을 빚었고 40에는 재래시장에서 좌판을 깔았으며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걸고 꽃집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꽃 한 송이에도 제가 부여하는 가치가 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제 삶의 축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밀린 부채를 정리하고 나니 제게 남은 것은 딱 이 방의 보증금과 몸뚱이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리거나 혹은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40대 중반이고 딸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죠. 저는 그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제 노후를 위해 더 이상 무언가를 희생해야 할 필요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른으로서의 현실은 제 부모로서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폐업하고 이 방으로 이사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천장을 바라보는 일이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몸이 고단한 것이 마음이 공허한 것보다 낫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남은 작은 기술, 꽃을 만지던 손으로 향을 빚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방 한쪽 벽에 쌓아둔 작은 상자들 속에는 제가 꽃집을 정리하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했던 아로마 오일 병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벤더, 베르가못, 샌드루드. 낯선 이름들이지만 그 향들은 제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듯 했죠. 이 향들을 섞어 작은 비누와 향초를 만들고 소박하게나마 아로마 공방을 다시 열고 싶었습니다. 공방을 차리려면 작은 공간이라도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최소한의 집기를 마련해야 했죠. 계산기를 몇 번이고 두드려 보았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월세 80만 원 정도를 1년 동안 지원받아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 자식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0만 원, 그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염치 없이 돈을 달라는 말이 저를 다시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다시 피워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존심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고 최대한 담백하게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호소하거나 매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준수 씨, 은서 씨, 엄마가 작은 공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보증금 마련할 때까지 월세 80만 원 정도를 1년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곧 갚을게요. 문자를 보내고 난 뒤 제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자식들의 대답에 제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죠. 이제 와서 뭘 시작하냐는 차가운 답변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은 우리도 바쁘다는 무심한 거절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딸 은서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도 사정이 빡빡하잖아. 결혼 자금 모으고 있는데 그 돈 빠지면 나도 힘들어요. 다음에 이야기해요. 다음은 아들 준수 씨의 아내, 즉, 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와는 주로 준수 씨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죠. 며느리는 예의 바른 말투를 사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준수 씨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전세 재계약 문제로 목돈이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사실 저희 생활도 아슬아슬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희 사정도 빡빡한 것 아시잖아요. 그 말은 제가 전에 꽃집을 운영할 때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대주느라 그들의 집, 전세 자금을 조금이라도 보태주느라 제 노후 자금을 썼던 그 순간들의 무게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도 사람인데 왜 늘 미안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돈 없으면 조용히 사세요. 미정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헌신이 거대한 헛된 일이었다는 차가운 깨달음이 제 가슴을 짓눌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내일도 평범하게 해가 뜰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할 곳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절망 대신 이상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나 자신은 남았다.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방 한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 꽃집 냄새가 좋다며 선물해 주었던 작은 은색 목걸이와 함께 네롤리라고 적힌 아주 작은 엠버 글라스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롤리 오일은 폐허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저는 그 엠버 글라스 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가족의 차가운 현실과 제가 피워낼 향기로운 미래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구걸하려던 제 마음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 향기만을 믿고 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작은 병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서 저를 지켜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이 낡은 방에서 하루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이제 저의 삶의 축은 자식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작은 향기를 통해 존재의 재정의를 시도하려는 강한 자존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문자와 딸, 은서의 단호한 답장은 거절이라는 두 글자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슴은 먹먹했지만 저는 곧바로 자기 합리화의 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힘든가 보지.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준수 씨는 이제 막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일거리가 일정치 않으니 자기 앞가림하기도 버거울 것입니다. 자식들의 삶의 무게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져야 했던 짐을 이제 그들이 지기 시작했으니 잠시 엄마의 무게를 덜어주는 일은 사치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속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말투 속에는 죄송합니다나 어머니 힘내세요 같은 따뜻한 위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현실이 더 급합니다라는 차가운 선언만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엠버 글라스병을 쥔 채 방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은 58개의 모든 헌신이 이제 와서 쓸모없어졌다는 슬픈 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그치고 곧장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제 안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자립심이 솟아났습니다. 돈이 아닌 저의 손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당장 월세를 감당할 돈은 없었지만 작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곳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인천 주안의 낡은 원룸을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아로마 관련 교육을 받았던 더 시크릿 가든이라는 작은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의 원장님은 제가 꽃집을 할 때부터 알게 된 사이로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기술과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죠.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하고 은은한 향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밖의 차가운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미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꽃집 일은 잘 정리되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작은 공방을 열고 싶은데 당장 월세가 문제라고요. 그리고 임시로 일할 곳을 찾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염치 없지만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시간제로 일할 수 있을까요? 포장이나 자빌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꽃집을 오래 해서 손이 빠르거든요.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젊은 직원들로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죠. 선생님, 사실 지금 당장 저희 공방에 정식으로 채용할 자리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신입 직원도 감축하는 분위기거든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세상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정 선생님의 손재주와 꽃에 대한 감각은 제가 잘 알죠. 혹시 저희가 주말마다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보조 강사나 재료 준비를 도와주실 수는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월 4회 정도만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월 4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게 필요한 월세 8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작은 일자리라도 잡았다는 사실에 일단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은 셈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 소식을 아이들에게 알려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알려서 미안함이라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아들 준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 씨, 엄마가 주안동에서 작은 일이라도 시작했어요. 아로마 공방 보조 강사로요. 아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냥 집에 계시지. 집에만 있으니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해서 그랬지. 내 엄마가 한평생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잖니. 엄마, 솔직히 그 나이에 또 창업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은서도 그러더군요. 이 나이에 또 시작이요? 라고요. 그냥 저희처럼 돈을 좀 아껴 쓰면서 사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아들의 말투는 걱정이라기보다는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살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안정된 현실에 끼어들어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나이에 또 창업이요? 딸 은서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들에게 저의 제기는 불필요한 위험이자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다시 일어설 능력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격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들은 이미 저를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닌 부담스러운 짐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에 혼자 앉아 냉수로 저녁을 때우던 미정 씨의 눈에 자신을 향한 냉소가 스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제 작은 소망이 산산조각 났던 것이죠. 아이들이 힘든가 보지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속의 균열은 이제 갈라진 틈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는 보조 강사 일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향기는 좋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죠. 무거운 재료를 나르다가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왔을 때 작은 원룸 우편함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통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주인 집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비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계약 만료일은 한 달 뒤. 월세 80만 원을 걱정하던 제게 이제는 당장 한 달 안에 새로운 거처와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더 큰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문제의 규모에 미정 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안감이 정점을 찍었죠. 이사를 가야 한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꽉 쥐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앞에는 돈, 자녀와의 관계, 거처라는 세 가지 거대한 벽이 동시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는 현실의 잔혹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불안으로 가득 찬 눈동자.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자식들의 외면이 진짜 원인일까요? 아니면 이 나이에 돈 없이 재기를 꿈꾼 저의 오만 때문일까요? 미정 씨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만은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얼굴은 앞으로 이어질 숨겨진 문제들의 단서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통지서가 꽂혀 있던 그날 이후 제 불안은 더 이상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의 압박은 아로마 공방을 다시 열겠다는 제 작은 소망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죠. 저는 며칠 밤낮을 새워 인천 시내의 싼 방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월세 80만 원도 버거웠던 제게 새로운 보증금은 하늘의 별을 따는 일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다시 손을 벌릴까 하는 유혹이 들 때마다 저는 작은 네롤리 오일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돈에 기대지 않겠다는 지난밤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딸 은서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밀린 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는 은서의 양심에서 비롯된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목요일이 엄마 생일이잖아요. 그날 오후에 시간 비워놓으세요. 오빠네 식구들이랑 다 같이 저녁 먹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어쩐지 그들의 식사 자리에 가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일인데 하는 부모의 마음이 또 저를 움직였습니다. 가족의 온기를 완전히 잃고 싶지 않은 나약한 희망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은서는 저를 인천 송도의 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은 격조 높은 분위기로 가득했고 저희 테이블 근처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좋은 옷을 꺼내 입은 저는 주변의 시선에 괜히 어색해졌습니다. 아들 준수 씨와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한국의 가족이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저희가 마음 모아 준비한 선물입니다. 며느리가 명품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지갑이었지만 정작 그 안에 채워 넣을 돈은 제 힘으로 벌어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중심은 늘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준수 씨의 회사 승진 이야기, 며느리의 재테크 이야기, 손주들의 학원 이야기. 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서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으며 무심하게 말했죠. 엄마, 그래서 그 아로마 공방은 어떻게 되었어요? 저는 주변 테이블을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일단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서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어. 공방을 열 자리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보증금 때문에 쉽지 않네. 그때 은서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걱정하는 딸의 목소리라기보다 비즈니스 안건을 처리하는 매니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 나이에 그 작은 일로 언제 돈 모으시겠어요? 그냥 현실적인 일을 하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현실적인 일이라니? 내 엄마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은서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모든 자존심과 소망을 한 번에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공방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요. 그게 지금 엄마 나이에 가장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수요도 계속 늘잖아요. 나중에 우리한테 부담도 안 되고요. 저희 주변 엄마들도 다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은서의 그 말에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순식간에 쏠리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요양보호사. 그 단어는 제게 돌봄이 아닌 쓸모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빚어내고 싶었던 꿈이 한순간에 누군가의 배설물을 치우는 노동으로 격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규정되는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화려한 한정식 반찬들을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굴욕감이 제 목젖을 틀어막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왜요, 엄마? 내가 틀린 말했어요? 현실을 봐야죠. 엄마가 취미 삼아 하는 그 향기 놀이가 지금 우리 이사 걱정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서는 준수 씨와 며느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준수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제가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아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는 이기적인 늙은이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놓았습니다. 금속이 식탁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엄마, 왜 그래요? 입맛이 없어요? 은서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굴욕감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어렸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 엄마가 아직 현실을 몰랐던 것 같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아직 디저트도 안 나왔잖아요. 준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갈게. 너희들끼리 맛있게 먹어라. 저는 지갑과 선물 받은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너희들 가져가라. 내 엄마는 이런 비싼 거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는 식당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엄마, 한미정 씨 하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제 모습은 쓸모없는 짐이었을 것입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굴욕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고립되었다는 사실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픈 현실과 스스로를 짓밟는 모욕 사이에서 큰 선택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돈을 쉽게 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향기를 빚는 사람으로 남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선택은 가족에게서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미정 씨는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네롤리 오일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고립.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돈도 가족도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알 수 없었지만 삶의 제도약은 이제부터 진짜 그녀의 힘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어둠 속 홀로 남은 미정 씨의 모습은 앞으로의 고난을 예고하는 듯한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생일날 저녁, 저는 딸 은서와 아들 준수 씨 부부의 모욕적인 시선 속에서 그 비싼 한정식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제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권유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무언가를 꿈꿀 자격이 없다는 잔인한 선고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작은 보조 강사일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밀린 월세와 이사갈 곳을 찾아야 하는 현실이 저를 짓누를 것 같았습니다. 공방에서 라벤더 오일을 만지작거리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 떠나지 않았죠. 저는 집에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마주했습니다. 아들 준수 씨와 며느리가 제 낡은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출한 틈을 타 주인 집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고 찾아온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고 싶었지만 이미 마주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여전히 예의 바른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이나 염려 대신 확인과 정리의 감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구석에 서서 현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여기는 왜 왔니? 바쁠 텐데. 준수 씨가 머뭇거리더니 이내 며느리가 준비한 듯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수 씨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니 상황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상해 끝에 왔습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있잖아요. 저는 그들의 말이 어떤 냉정한 결론으로 이어질지 직감했습니다. 준수 씨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쉬세요. 무리해서 공방 같은 거 다시 시작할 생각 마시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 이 원룸이 한 달 뒤에 재건축으로 비워야 한다면서요. 혹시라도 이사 가실 돈이 급하시면 저희가 보증금에 약간의 생활비를 더 보태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더 큰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신 이 방 월세가 또 밀리거나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저희가 이사 비용 드리는 대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저희 명의로 계약을 바꿔놓을게요. 아니면 저희가 잠깐 전입신고라도 해놓을까 합니다. 월세가 밀릴까봐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은 돌려 말한 퇴거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작은 보금자리마저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당신은 더 이상 재산권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제 눈앞의 아들과 며느리는 평생 제가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미래의 부담을 미리 제거하려는 냉정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니? 제 목소리가 극도로 낮게 떨렸습니다. 준수 씨는 눈치를 보며 억지로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걱정해서. 걱정? 내가 내 엄마를 걱정한다면 내 엄마가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그 작은 소망부터 응원해야지. 나를 쫓아내려는 이 행동이 걱정이라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나이예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저는 무력감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자식들의 냉정함은 주변의 냉정함과 똑같았습니다. 주인 집은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했고 자식들은 제 삶의 터전에서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활하고 이기적인 논리가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죠. 됐다. 그만 돌아가렴.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축축한 원룸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 앞에는 며칠 동안 밀린 전기요금 고지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고지서는 제 삶의 정서적 파산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문득 남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가 있었다면 이토록 혼자 고립되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남편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저를 안아주던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떠난 뒤에도 난 가족이었는데 밤늦게까지 분식집이라면서 꽃집 문 닫을 때까지 나는 늘 너희들의 엄마였는데.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축 늘어진 제 모습은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난 뭐지? 무력감이 저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는 제 울음소리를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난 열심히 살았잖아.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건데? 저는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에게서 완전히 버려진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사랑했던 존재들에게 모욕당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저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즉각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돈과 가족 대신 저의 손과 기술만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벽에 기대어 있던 남편의 사진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호하고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갈게요. 내가 살 곳은 내 손으로 피워낸 곳이어야 하니까.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울던 나약한 미정 씨가 아니었습니다. 모욕과 절망을 연료로 삼아 마침내 스스로의 존재를 재정의하기로 결단한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미정 씨의 눈빛이 단호하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 결심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비 내리던 밤, 저는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에게서 온 모욕과 퇴거 통보는 제가 사랑과 헌신으로 쌓아 올렸던 삶의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꺾이는 대신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단호한 결심이 싹 텄습니다. 저는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벽에 기대어 남편의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머리는 이전보다 더욱 맑아졌습니다. 돈에 기대려는 미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낡은 방을 떠나 오직 저의 힘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 한쪽에 쌓아두었던 아로마 오일 재료 상자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잡힌 오래된 라벨이 붙은 작은 공병이 저를 과거의 시간으로 데려갔습니다. 플래시백. 20해 전 주안동의 작은 골목 어귀에 있던 제 꽃집은 늘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싱싱한 꽃다발을 만들던 제 손놀림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가족의 사랑과 일의 보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 꽃집의 단골 손님 중에는 인근 대학에 은퇴한 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보라색 라벤더나 푸른색 수국을 찾았죠. 그는 꽃을 살 때마다 장황하지 않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사장님, 이 라벤더 향이 참 좋죠. 꽃은 시들지만 향은 기억을 남깁니다. 어느 날 제가 막 만든 장미 꽃다발을 건네자 교수님은 꽃을 바라보지 않고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말했습니다. 미정 사장님, 사람은 꽃이 아니라 향으로 기억되는 법이에요. 꽃은 화려하지만 곧 시들죠. 하지만 향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세월을 넘어 그 존재를 증명합니다. 저는 그때 교수님의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상한 취미를 가진 노인의 낭만적인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죠. 제게는 당장의 꽃 판매 금액과 아이들의 등록금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늘 이 차가운 원룸 속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현재 사람은 꽃이 아니라 향으로 기억되는 법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저는 그제야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꽃은 화려했지만 곧 시들어버린 제 꽃집의 전성기이자 저를 떠난 가족의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돈과 명예처럼 외부의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시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향기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 손의 기술이었고 오랜 시간 제가 쌓아 올린 감각이었으며 돈이 없어도
저에게 남아있는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정을 주고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대한 헛된 일이었다는 상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무너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향으로 다시 살아보자. 이제 내 삶의 축은 나를 떠난 아이들이 아니라 내 손이 빚어낼 향기여야 해. 절망의 감정은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네롤리 오일병은 폐허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과거의 상징적인 교훈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를 향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돈은 곧 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켜낼 마지막 자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돈 대신 향기로 저의 존재를 증명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강한 의지는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을 헤쳐나갈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가장 처절했던 밤을 보내고 더 이상 돈의 논리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람은 꽃이 아니라 향으로 기억된다는 오래된 교훈은 이제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유일한 우정표가 되어 주었죠. 돈에 기대려는 미련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원룸을 나섰습니다. 쫓겨나야 하는 한 달이라는 시한부 현실과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은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돈의 논리가 아닌 존재의 가치를 먼저 증명하려는 고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원룸 건물의 1층 구석,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와 폐가구를 버리던 자투리 공터로 향했습니다. 주인 집에서 재건축을 이유로 비워두었던 그곳은 도시의 흉터처럼 먼지와 녹슨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미정 씨의 새로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를 보며 마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다는 씁쓸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망치와 못 그리고 낡은 톱을 들고 폐가구들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집 시절부터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왔던 제 손은 폐가구에 나무 팔레트와 녹슨 금속 선반을 주어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낡은 방수포를 엮어 작은 지붕을 만들고 허름하지만 정갈한 저만의 무료 향초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는 대신 스스로의 기술로 존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저는 부스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나누는 향기라는 작은 글귀만을 적었죠. 월세 80만 원을 구걸하던 제가 이제는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향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빚어낸 천연 오일 향초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없이 건넸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살피지도 단 한마디의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향이 곧 저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의 낡은 공터에 등장한 허름한 부스를 경계와 무관심으로 지나쳤습니다. 이 나이에 또 창업이요? 라고 냉소했던 딸 은서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쉽게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촌농을 녹이고 오이를 섞고 심지를 박는 제 손은 수십 년간 쌓인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이 고단할수록 마음은 역설적으로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작은 해방감 덕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직장인 여성이 퇴근길에 제 부스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건넨 네롤리 향초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네롤리 오일은 폐허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폐가구 부스의 모습과 향초를 빚는 제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낡은 공터 부스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저를 촬영하고 향초를 받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SNS에서 이 향초 난리 났어요. 인천 향기 할머니의 치유의 향기라고요. 돈도 안 받으시고 나누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왔어요. 사람들은 저를 인천 향기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별명은 저의 초라한 현실과 순수한 의지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제가 빚어낸 향기와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원했던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오직 향기만으로 시작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SNS라는 새로운 세상은 제가 수십 년간 의지했던 가족이라는 닫힌 세상의 냉혹함과 정반대였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공터 부스의 이야기와 향기로 빚어내는 자존의 서사를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은 미정 씨의 초라한 배경과 강인한 의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켰고 향초를 빚는 제 손은 화면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저는 가장 큰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낡은 부스 앞으로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울의 유명 뷰티 브랜드 코스믹 로즈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등장 자체가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대표는 제게 명함을 건네고 주변을 의식하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선생님, 선생님께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향초를 나누신다는 그 이야기와 폐각으로 부스를 만드신 그 의지에 감명받았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선생님의 그 세월의 향을 원합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감정의 요동을 억누르려 애썼죠. 선생님의 오랜 손기술과 레시피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선생님께 드리는 콜라보레이션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향기를 월세 갚는 여자라는 타이틀로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구걸했던 월세 80만 원이 이제 제 손으로 빚어낸 향기로 인해 노후 생계의 전환점을 넘어 제 이름의 가치를 증명하는 커다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카타르시스가 밀려왔습니다. 돈보다 향기로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제 고집이 냉혹했던 현실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손에 쥐어진 것은 가족에게서 얻지 못했던 경제적 주도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켜낼 마지막 자존이었습니다. 저는 냉소했던 자식들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위선은 이제 저의 성공이라는 단서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것입니다.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주도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당장 그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의 반격 여지를 남겨두고 저는 더욱 단단하게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악역의 무너지는 표정을 상상하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반전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영혼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뷰티 브랜드 대표와의 콜라보레이션 제안은 미정 씨의 삶을 뒤집는 결정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폐각으로 만든 허름한 부스에서 시작된 향기 나눔은 이제 코스믹 로즈라는
거대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돈의 논리 대신 향기의 가치를 택함으로써 가장 큰 주도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낡은 원룸 1층 공터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터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정비되었고 코스믹 로즈와의 프리미엄 라인 공동 개발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 손의 기술과 의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성공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기에 최후의 순간까지 숨겨두는 것이 저희 복수이자 해방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콜라보 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인천 향기 할머니의 스토리는 창조적 자립의 상징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향기로 월세 갚는 여자라는 타이틀은 세상의 냉정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대변했죠. 사람들은 제 향기에서 삶의 무게와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습니다. 성공 소식은 결국 자식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현실주의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낡은 원룸 대신 새로운 작업 공간 근처에 마련한 작고 깨끗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제 힘으로 얻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예고 없이 아들과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준수 씨와 딸 은서는 제 새로운 집 앞에서 놀라움과 당황함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했던 공터에서 월세도 못 내는 처지였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고 안정된 곳으로 이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머니, 준수 씨가 황급히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상황을 수습하려는 급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때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 보태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그동안 연락도 안 받고 저희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은서는 노골적인 감탄사와 함께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코스믹 로즈랑 계약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았지만 거실로 들이는 대신 현관 앞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걱정? 내가 내 엄마를 걱정했니? 월세 밀릴까봐 내 집 명의를 바꾸겠다고 찾아왔던 게 내 걱정이었니? 저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굴욕적인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종 대립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저희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느라 그랬어요. 오빠네도 사업 때문에 투자할 곳이 많았고 저희가 어머니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취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향기놀이를. 준수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새롭게 얻은 이익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사과와 동시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를 요양보호사 하시라고 했던 것도 저희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안정되셨으니 저희와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 한마디는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라 새롭게 얻은 어머니의 부에 다시 의존하려는 노골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성공을 자신들의 새로운 노후 보험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네롤리 향초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향초의 불빛은 흔들림 없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안도하는 해방감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이 향기, 너희 덕에 태어났단다. 너희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지 않았다면 내가 돈에 기대지 않고 내 기술로 서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거야.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새로운 집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것은 안 되겠다. 단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실망감과 충격이 번지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의 용서가 아닌 경계가 보였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내 이름으로 마련한 집이지. 이제 너희의 시선이나 월세 걱정에 맞춰 살지 않을 거란다. 주인공의 최종 선택은 가족이라는 굴레에서의 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법적, 사회적인 절차는 이미 브랜드 계약서와 새 집의 등기부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의지하는 노모가 아니라 어엿한 사업 파트너이자 독립된 경제 주체였습니다. 준수 씨와 은서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이라는 감정 대신 기회를 놓쳤다는 좌절감과 억울함이 그들의 눈빛을 지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정리는 돈이라는 냉정한 잣대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진심이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온기가 담긴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너희와의 관계는 이제 과거의 질서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 것이다. 저는 그들에게 새로 만든 라벤더 향초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가져가렴. 힘들 때 피우면 잠이 잘 올 것이다. 그들은 향초를 받고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얻은 성공이 자신들의 실패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안도와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향초의 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남은 온기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미정 씨의 완전한 독립을 상징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나 자신은 남았다는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후일담 이 사건 이후 미정 씨는 향기 전문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했고 자녀들은 종종 연락을 해왔지만 그 관계는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향기를 빚으며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단절이라는 현실적인 결과는 역설적으로 주인공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녀들과의 최종 대립 후 저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믹 로즈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성공을 넘어 사회적인 신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돈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향기를 빚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밀린 월세 걱정에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은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가 제 힘으로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 작업실 탁자에 쏟아지면 저는 조용히 들이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창문을 열면 도시의 쌀쌀하지만 상쾌한 공기와 함께 향긋한 풀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낡고 초라했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은 저를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의 멘토로 활동하며 저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절망과 재기의 과정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지원센터 강의실, 저는 열정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젊은 창업가들 앞에서
강단에 섰습니다. 제 손에는 그때 그 폐가구 부스에서 사용하던 투박한 나무 도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요. 제 목소리는 정중하고 절제된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자식들에게 월세를 구걸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돈이 사라지면 삶도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가득 채운 젊은이들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너진 인생은 없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요. 하지만 향이 사라질 뿐이죠. 그들의 얼굴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은 여러분 고유의 가치입니다. 타인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이죠. 저에게는 수십 년간 꽃과 아로마를 다루었던 손의 기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쫓아내려 했을 때 저는 돈에 기대려는 미련을 버리고 오직 이 향기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저에게 새로운 집과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절정의 교훈 한 줄은 강의실에 팽팽한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젊은이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한 공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새 출발하고 싶다는 희망의 불빛이 그들의 눈빛에 어렸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저는 지원센터 멘티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깨에 기대거나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 대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에게 안도와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가족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홀로 울어야 했던 기억은 이제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안부 전화를 해왔지만 예전처럼 의존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느슨한 공생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저의 전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후의 햇살을 맞으며 제 작은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수백 개의 향초가 놓여 있었고 다양한 아로마 오일의 향기가 섞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네롤리 향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잔잔하게 타오르는 불빛은 완벽한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창문 너머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작업실을 비추었고 작은 향초의 불빛이 주변으로 따뜻하게 번지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홀로 선 나무였습니다. 돈이라는 가지는 잘려나갔지만 향기라는 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즐겁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과거의 소망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따뜻한 메시지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은 향기로 기억된다. 이것은 시청자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이자 미정 씨가 얻은 최종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새 출발은 언제나 가능하며 인생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나 돈이 아닌 스스로의 존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힘있고 희망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댓글과 공유를 부르는 명대사가 마지막 여운을 남기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돈이 없다고 무너진 인생은 없어요. 향이 사라질 뿐이죠. 가장 믿었던 자녀들에게 모욕당하며 벼랑 끝에 섰던 주인공 미정. 그녀는 좌절 대신 향기라는 스스로의 가치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삶의 가치가 흔들릴 때 이 드라마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손에 남은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삶을 구원할 향기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국 당신의 진심을 기억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혜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